중세시대 용병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마을에서 의뢰를 받아 중요 물건을 배달하거나 각 지역의 무역 상단을 호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런 상단을 약탈하는 도적단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선술집에 가면 각종 영웅담들이 들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한 용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적과 야수들 토벌에서 귀족, 고블린, 그리고 언데드와의 전쟁까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했던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한 용병단의 일대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마상 시합장을 방문했던 나는 용병 단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단원으로서의 혜택은 내가 마상 시합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크라운보다 훨씬 큰 액수의 크라운이었다. 용병으로서 일을 해볼까 고민을 잠시 했지만 고민은 접어두고 직접 용병단을 꾸려 더 큰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슈베르트 페스트의 길드에 용병단 창설 신고를 했지만 이런 대도시에서 신생 용병단에게 믿고 맡길 만한 임무는 없었다. 작은 마을에서부터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의 명성을 키워나가야만 했기에 나는 지도를 펼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다. 우선은 싱오분이라는 작은 항구 마을로 가보기로 했다. 싱오분은 호박을 채집해 무역을 하는 마을이었는데 마침 호박 채집소가 도적들에게 약탈당했다며 나에게 그곳을 되찾아달라는 의뢰를 제안했다. 도적들이야 오합지졸일 게 뻔하니 용병단의 첫 임무로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박 채집소에 다다르자 도적들은 마침 잘 왔다는 것처럼 낄낄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애웠었지만 그동안 마상시합에서 갈고 닦은 검술이 그들의 목을 하나둘씩 날려버리기 시작했다. 도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오합지졸답게 서로 공격을 주저하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항복을 선언하는 이도 있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이곳을 찾아온 게 나 혼자였으니 대충 겁박을 주면서 크라운이나 뜯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게 뻔했다. 도적들을 처치하고 마을로 돌아가 인부들과 함께 호박 채집소까지 마차를 끌고 이동했다. 인부들을 안전히 데려다주고 마을로 돌아가 구이도 촌장에게 일을 마쳤다고 보고를 했다. 내가 이 일을 완료한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걱정하고 온 것과는 다르게 구이도 촌장은 정보원들이 많다며 잘 수행해 주었다고 크라운을 나에게 건넸다. 첫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근교에서 야영을 하며 다음 행선지로 슈베르트 페스트의 서북 쪽에 위치한 타넨바일러를 선택했다. 타넨바일러는 숲속에 위치한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 도착해 의뢰를 수소문하니 쿠니베르트 은행장을 찾아가 보란 주민의 말이 있었다. 쿠니베르트 은행장을 찾아가니 마을 공동묘지를 도굴해가는 도굴꾼들이 있다며 이를 처치해달라는 의뢰를 주었다. 의뢰를 주면서도 그는 맥주를 마시며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마을 아래에 위치한 묘지로 향하면 향할수록 알 수 없는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아마 도굴꾼 놈들이 뒤처리를 깔끔히 하지 않은 탓이겠지. 묘지에 도착했을 때 삽이나 사람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묘지들이 파헤쳐져 있었다. 동물들의 짓인가 생각하던 찰나 비틀거리는 어떠한 무리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단 말인가.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릴 뻔했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죽은 자들을 상대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우선 나는 최대한 주변 장애물들을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을 다시금 죽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죽은 자들이 목을 정확히 베어내는 게 그나마 효과적인 것 같아 그들이 목에 집중해 전투를 끝마쳤다. 은행장에게 돌아가 이 일에 대해 보고하니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치를 보였다. 이 전투를 마치고 나는 단원을 빠른 시일 내에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만을 상대하는 게 아닌 인간이 아닌 것들도 상대해야 하다니. 다음날 타넨바일러의 이웃마을인 네세왈드로 이동했다. 숲속 사냥꾼들의 마을이었기에 용병 생활을 희망하는 사냥꾼 한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행히 아스부요른이라는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혼자 외로이 사냥을 해왔던 그는 차라리 죽더라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용병단 생활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스부요른은 이렇게 우리의 첫 단원이 되었다. 자신은 활을 잘 다룰 줄 알고 그렇다면 적이 다가오기 전에 죽일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는 그였지만 그게 정말 실력인지 자만심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아놀트 시장을 찾아가 의뢰할 것이 있냐 물었더니 마을에 실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남들은 그냥 길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것이 괴물들의 짓이라 믿는다며 그들을 찾고 괴물도 처치해달란 이야기를 했다. 아스부요른이 말하길 요즘 따라 식인거미와 나우체로라는 괴수가 활발히 활동해 사냥꾼들도 사냥을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는 식인거미와 나우체로의 흔적이
곳곳에 질비해 있었다. 이쪽 숲지형이 익숙한 아스베오르는 괴수들과의 전투 속에서 자기를 따라오라며 숲속 곳곳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나를 이끌어줬다. 또 이 괴수들을 상대할 때에는 고슴도치와 같이 행동하는 게 유리하다며 나에게 창벽을 세우는 시범도 보였다. 확실히 숲속 무대는 사냥꾼들이 날아다니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인 것 같다. 숲 일대의 괴수들을 처치하고 첫 단원인 아스베오른과 캠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든 것 때문인지 금방 우리는 서로에게 정이 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다른 의뢰를 찾아 나서기 위해 다음 마을로 향했다. 다음 마을로 가는 도중 갑자기 언덕에서 도적무리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지만 괴수들한테서도 살아남은 우리였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다.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전투를 하는 동안 몇몇 도적은 아스베오른에게로 다가갔다. 아스베오른은 급히 창을 들고 괴수들을 상대할 때처럼 창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녀석들은 괴수와는 다르게 창벽을 상대하는 법을 깨우친 건지 방패를 들고 창벽을 무너뜨렸다. 내가 몇몇 녀석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아스베오른은 적의 도끼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급히 녀석들을 처리하고 아스베오른에게 다가갔지만 그를 살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아스베오른은 힘겨운 숨을 내쉬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나의 첫 단원이자 바로 어제 괴수들을 처치하고 캠프에서 서로와 가까워진 사이였기에 더욱 상실감이 컸다. 앞으로는 단원들을 새로 모집하더라도 정을 쉽게 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도착한 히멜슈타우트는 커다란 요새 마을이었다. 이곳의 선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나에게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신은 귀족 출신이며 현재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병단에 합류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다. 먼저 합류하겠다는데 마주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그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도적이 훔쳐간 물건을 되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도적들을 토벌하러 그와 함께 나서게 되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귀족일 거라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잘 훈련된 하나의 병사였다. 아스베오른과 같은 창수를 쓰는 듯 보였지만 적들이 그의 창벽을 뚫지 못하는 걸 보며 그 깊이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도적들을 처치하고 의뢰인의 물건을 되찾아 돌아가려는 찰나 누군가가 다가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의뢰 보상인 670크라운의 3배에 달하는 1880크라운을 줄 테니 그 물건을 자신에게 넘기란 제안이었다. 귀족 출신인 엥겔베르트 경은 명예로운 행동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상단호의 의뢰를 받아 용덮인 북부 마을을 향하게 되었다. 엥겔베르트 경은 단원들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또한 그 의견에 동의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토리스문트와 하임라트라는 두 노병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을 귀족 군대의 구관 출신이라 소개했고 이제는 은퇴해 용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것도 둘이나 우리 용병단에 있다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영입했다. 그들은 우리 용병단의 부관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몇 안 되지만 용병단의 구색을 갖춘 우리는 마을을 옮겨다니며 상단 호위, 도적 토발 등의 의뢰를 수행하며 그 명성을 키워나갔다. 신사검 용병단의 명성이 오르면서 귀족들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문 중 투라 가문의 한 귀족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그의 시종이 우리를 찾아와 영주님이 맡길 의뢰가 있다고 전달하였고 살면서 귀족과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던 나는 우리 용병단 유일한 귀족 출신인 엥겔베르트 경과 함께 영주를 찾아갔다. 영주는 우리에게 고블린에 대해 알고 있느냐면서 고블린 토벌에 대한 의뢰를 하였다. 그들의 전진기지를 파괴해달라는 의뢰였다. 의뢰를 받고 출발한 우리는 에버미스트 산을 넘어섰다. 고블린 영토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몇몇 괴수들을 상대해봤지만 우리들 중 고블린을 직접적으로 상대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우리는 긴장한 상태로 밤이 오길 기다렸다.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고블린의 영토를 습격했지만 이상하게 영토는 비어있었다. 갑자기 주변에 나뭇잎 소리가 들리며 고블린들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빛가지와 땅이 질퍽해져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구전으로 전해 듣기로 교활하고 기민한 녀석들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이야. 우선은 가장 얇아 보이는 쪽을 뚫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했다. 용병단원들에게 서쪽으로 돌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녀석들은 교활함에 대가답게 그물을 던지고 철퇴를 던졌으며 나무 뒤에 숨어 독화살을 날려댔다. 한쪽이 돌파되자 고블린들도 정면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겁먹었던 것과는 다르게 고블린들의 싸움 실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힘겨웠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노련한 퇴역병사 하임라트도 고블린을 상대해보지 못했던지라 궁수의 뒤만 계속 쫓고만 있었으니 말이다. 웨이도프로 돌아가는 길에 하임라트는 연신 고개를 내두르며
이런 놈들은 처음이란 이야기를 했다. 웨이도프의 선술집에서 남부에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는 커다란 산맥을 넘어 남부로 향하기로 했다. 먼저 무스버그로가 필요한 정비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식량과 수리도구를 사고 영주 아래에서 일했던 엘메르라는 종자를 영입하기로 했다. 우리는 서둘러 남부지방으로 향하기 위해 다음 마을인 히멜슈타우트로 향했다. 마침 이곳에서 남부지방 마을의 끝인 에이완와르로 물건 배달 의뢰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남부도시를 향해 긴 행군을 시작했다. 아들러슈타인, 크라펜하븐을 지나 에이완와르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카라반들을 볼 수 있었다. 남부도시 국가가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더니 이를 증명하는 듯했다. 에이완와르에 도착해 점성술사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마을을 둘러봤다. 확실히 남부도시 국가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우리가 북부에서 구매해온 모피나 이탄 등의 물품들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용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크라운 등은 무역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남부국가 곳곳을 둘러다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새로운 의뢰를 받았다. 펠츠페스테까지 상단을 호위하면서 중간에 들리는 남부도시에서 교역품들을 조금 사갈 생각이다. 펠츠페스테의 공작 알브레흐트 피르스트는 우리 용병단 카라반 행렬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불러들였다. 어느 정도 우리 용병단의 명성이 이제는 알려진 듯 보였다. 공작은 우리에게 요즘 들어 고블린들의 노략과 약탈이 심해지고 있다며 자신은 이곳으로 피난한 상태이고 히멜슈타우트의 병사들과 주민들이 많이 죽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블린을 토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생각보다 넉넉치 않은 자금 사정으로 보수는 적었지만 귀족들과의 관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는 이 의뢰를 수락했다. 우리는 급히 히멜슈타우트로 이동했고 습격당한 농장을 마주할 수 있었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근처에 놈들이 있는 게 분명했다. 역시나 고블린들은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우리는 이들을 습격했다. 고블린들은 여전히 교활했지만 녀석들을 소탕하기가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규모를 보아하니 이 녀석들이 적들의 본대는 아닌 듯했다. 고블린들이 본거지까지 뿌리 뽑아야 다시는 고블린들이 활기를 지지 못할 것이다. 고블린들의 본거지를 토벌하기 위해 우리는 공작의 지원을 받아 식량과 장비를 챙겨 여행을 떠났다. 고블린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걸 보아하니 이 부근이 녀석들의 본거지인 듯하다.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고지대에 올라갔더니 녀석들이 본거지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났다. 이곳에서 정비를 하고 우리는 녀석들이 본거지를 습격할 예정이다. 밤이 되어 녀석들이 본거지로 향하던 길에 어떤 한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말하길 야만적으로 보여도 문명화된 집단인 이 고블린들의 도시를 이 상태로 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자신과 협력하여 이들을 토벌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고블린 영토 내에서 이렇게 혼자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았을 때 보통 내기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검토했다. 서로 앙숙관계인 오크와 고블린을 보았을 때 오크가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녀석들이 본거지인 롤가직스의 병력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바깥을 돌아다니는 고블린 습격대와 정찰대를 도륙하는 쪽과 전진기지를 파괴하는 쪽, 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수행하겠다면서 기사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우리는 고블린들의 전진기지를 파괴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기사 혼자서 기지를 파괴하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주변의 고블린 전초기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은신처를 발견했고 우리는 밤을 기다렸다. 전초기지엔 채찍을 든 감독관 고블린이 있었고 다른 고블린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모습은 인간 세상과 똑같이 고블린 세상에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감독관의 목을 베고 나니 고블린들은 허둥대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투 이후 부상자가 많아져 마을로 복귀해 정비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검은 비석이 박혀있는 고대 채석장을 발견했다. 알 수 없는 기운을 내뿜는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벨츠페스트로 돌아와 공작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를 마치고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선술집에 모여 출발하기 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단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하며 전투를 준비했다. 노지에서의 수차례 전투 끝에 기사와 약속한 4가지 전초기지 중 마지막 전초기지인 그리스닉 카독스를 발견하고 전투에 들어갔다. 마지막 요새인 만큼 경사가 매우 가팔랐고 적의 진영 또한 매우 잘 짜여져 있었다. 녀석들은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우리에게 그물과 투척 무기를 집중적으로 던졌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전진해야만 했다. 퇴역병사인 하임르트는 늙은 나이 탓인지 매우 힘겨워했고 결국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부상을 입어 뒤로 빠져야만 했다. 정말 힘겨운 전투였다. 누구 하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가파른 언덕이 요새였지만 우리는 단합된 모습으로 마지막 전초기지를 파괴했다. 이제 우리는 롤가직스로 향할 것이다.
마지막 정비를 위해 펠츠페스트에 들어서자 마을 광장에서 전령이 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전령은 귀족들의 편에 서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연신 소리치고 있었다. 범죄자, 도적, 도둑이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작은 다툼이 아닌 정말 큰 전쟁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공작은 고블린 토벌을 잠시 멈추고 귀족 전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해왔다. 고블린 토벌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 당장 급한 전쟁에 병력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뭐 어차피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작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전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전장의 흔적이 있었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겠지. 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민병대와 투라귀족의 정규군이 전투 중이었다. 아무래도 민병대다 보니 정규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게 뻔했고 민병대장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도와 투라귀족을 몰아낼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늦지 않게 도착한 것 같았다. 당하고만 있던 민병대는 지원군의 도착에 힘을 내기 시작했고 사기가 고양되기 시작했다. 승리한 우리는 민병대장과 악수를 나누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히멜슈타우트에 정비차 방문했을 때 게를라의 남작이 우리를 불러들였다. 그는 커다란 괴짝을 하인에게 가져오라 주문했다. 괴짝 안에는 5320크라운이 들어있었으며 남작은 무스버그 요새를 우리 군이 포위했다며 공성을 위한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걸 보니 무스버그 공성이 이 전쟁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무스버그는 북쪽 귀족 투라의 최남단 전진기지와 같은 위치의 요새였다. 군발드 입장에서는 이곳을 밀어내면 북쪽으로는 산맥이 펼쳐져 있으니 수비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는 무스버그로 향했다. 첫 전투에서 만난 민병대 병력이 우리에게 행운을 빈다는 인사를 건넸다. 무스버그 근처에 다다르자 요새의 앞뒤로 꽤 많은 병력이 캠프를 설치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의 지휘관인 볼프하르트 경의 전략은 적의 보급을 차단해 사기를 꺾고 그 후 투석기와 불화살로 적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무스버그에는 지옥같은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적들이 이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상대는 뒤가 없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임이 분명했다. 우리 진영에 빛나는 황금인장을 한 볼프하르트 경이 있듯이 저쪽에도 귀족으로 보이는 기사가 있었다. 우리는 정규군의 진영에 녹아들어 함께 전진하기 시작했다. 적의 지휘관인 키시미르 경과 볼프하르트 경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향해 맞붙기 시작했다. 비오는 전장에서 한동안 뒤엉켜 싸운 끝에 볼프하르트 경이 캐시미르 경에게 쓰러졌다. 정규군의 사기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전장을 정리해야만 했다. 캐시미르 경은 모두에게 둘러싸여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온 귀족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무스버그를 함락하고 모두가 승리에 취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용병으로서 의뢰를 수행한 것뿐이긴 하지만 과연 의뢰를 수행하는 것이 이번 전투에서 전사하는 동료들보다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전사한 동료들의 장례를 성의껏 치르고 히멜슈타우트로 돌아갔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게를라 남작은 몇 술에 가득 적의 전리품을 싣고 온 우리를 치하했고 우리는 이것들을 팔아 크라운을 챙겼다. 선술집에서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 격려하고 있을 때 자신을 귀족이라 소개하며 기스레르 경이 우리에게 술을 권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며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본인을 받아줄 수 있겠냐 물었다. 우리 당원이 된 이후부터는 출신과 관계없이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기스레르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기스레르 경과 그의 수행기사 헤럴트는 우리 용병단원이 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발드 가문의 의뢰는 이어졌다. 귀족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블린 세력이 다시 커졌다며 소탕을 이어서 진행해달라는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 찾아놓았던 놈들의 본진으로 이동했다. 함께 고블린의 본진을 파괴하자며 각자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던 기사는 아직 살아있을까? 우리는 혹시나 그가 돌아올까 하는 생각에 울가직스함 능선에 캠프를 설치하고 하루를 기다렸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잘난 기사여도 고블린 여럿을 혼자 상대하는 건 무리였을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서 고블린들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4배 이상의 적들을 상대해야 했기에 우리는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이미 녀석들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고 우리는 언덕의 이점을 활용해 그들을 막아내야만 했다. 녀석들은 숫자를 믿고 덤벼들 게 뻔했기에 그 콧대를 눌러줄 필요가 있었다. 고블린 중에는 처음 보는 장로와 같은 고블린도 있었다. 이 녀석들은 여러 가지 주술을 부렸다. 가령 땅에서 나무줄기를 뻗어 우리의 발을 묶는다던가 모기떼를 불러들여 벌레에 미치게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 말이다. 처음 보는 주술에 우리는 당황했지만 서로 도우며 조금씩 적들의 공세를 막아냈다.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녀석들이었지만 하나둘 목이 날아가는 걸 보자 역시나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감독관들이 채찍질을 하며 물러서지 말라고 외쳤지만 고블린들이 어디 그게 쉬울까. 밤이 새도록 전투를 한 끝에 우리는 결국 울가직스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스레르경의 수행기사 헤럴트를 잃었다. 기스레르경과 함께 장례를 마치고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 고블린 원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기스레르경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헤럴트를 잃은 탓에 슬픔인지 분노일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의 사륙을 뒤로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와중에 그때 그 기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블린이 머리를 들고 온몸이 피로 얼룩진 그의 모습은 기사가 아닌 지옥에서 온 악마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후방에 불을 질러 적들의 증언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는 생각을 하니 이 기사를 우리 단원으로 삼고 싶어졌다. 나는 그에게 얼마를 주면 단원이 되겠냐고 물었으나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블린이 사라질 때까지 내 소임을 멈추지 않을 뿐. 좋은 여행 되시오 여행자들이여.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고블린 소탕이 끝나고 한동안 세상이 평화에 물들자 역으로 우리 용병단의 자금 사정은 나빠지기 시작했다. 단원들은 평화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배달과 무역 등을 하며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악몽을 꾸게 되었다.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황제로 부르는 한 여인이 나왔고 그 여인이 불타 없어지는 꿈이었다. 끙끙대는 날 레이네르가 깨웠다. 레이네르는 피난민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며 나에게 다급히 말했다.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일단 받은 의뢰를 먼저 수행하자며 길을 계속 걷고 있던 우리들 시야에 어떤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노인 혼자 길을 헤매고 있다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는 노인을 불러세웠다. 뒤돌아선 노인의 눈동자는 번쩍이며 타오르고 있었고 몸은 해골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엥겔베르트 경이 뛰쳐나가며 우리에게 소리쳤다. 저놈은 강령술사야. 조심해. 노인은 엥겔베르트 경의 칼을 가볍게 피했고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강령술사는 처음 만나는 존재였다. 어젯밤 꿈에서 나온 게 혹시 이걸 암시하는 꿈이었을까? 강령술사는 좀비들을 조종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으며 좀비들은 그의 손짓에 맞춰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엥겔베르트 경이 우리에게 말했다. 서재의 고서에서 본 적이 있어. 그들의 목을 베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그의 말에 맞춰 최대한 녀석들의 목을 베기 위해 집중했다. 한참의 전투 끝에 마지막으로 강령술사의 목을 베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 녀석은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거지?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는 우리였다. 상단을 호위하는 평범한 의뢰 중에도 이제는 도적들이 아닌 죽은 자들이 상단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무덤에서 일어난 그런 볼품없는 언데드가 아닌 과거 귀족 병사들과 같은 자들도 우리에 섞여 있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상단과 길을 나서면서 수많은 전투를 목격했다. 귀족들의 군대가 언데드와 싸우고 있는 게 흔하게 보였다. 북쪽까지 이어진 약 7일간의 호위 끝에 상단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다. 북쪽 마을엔 오랜만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그누스와 토브요른이라는 궁수들을 영입했다. 이곳에서 머물며 우리는 투라 가문의 공작 폴라트 피르스트에게 의뢰를 받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그에게 받은 의뢰는 샌드홀름이라는 마을로가 언데드의 공격을 물리쳐달라는 의뢰였다. 샌드홀름은 투라 가문의 항구 마을로 무역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큰 곳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샌드홀름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귀족 군대가 돌아오는 걸 보았다. 그들은 패잔병의 모습으로 복귀를 하고 있었다. 귀족 군대가 패배할 정도로 많은 적이 있단 말인가? 마을에 다가가자 한 사내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저 멀리 보이는 군중들이 민병대나 귀족 군대가 아닌 언데드임을 알아차리자마자 우리는 칼을 뽑아들었다. 이미 다른 용병단이 언데드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마을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우리는 어서 그 전투 현장에 합류하기로 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용병단을 보니 알 수 없는 전우회가 솟구쳤다. 이것은 인간과 언데드의 싸움이었다. 전투가 끝나고 먼저 온 용병단과 마을 경비병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마을로 들어섰다. 다른 용병단과 한데 모여 목을 축이기도 전에 성벽 위에서 한 병사가 총을 냈다. 병사는 공포에 짓눌려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며 소리쳤다. 부관은 우리를 급히 불렀다. 병력을 준비하게나. 민병대는 처음엔 공포에 떨었지만 수적 우위에서 적들을 물리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을 갖고 싸움에 임하기 시작했다. 민병대는 후방을 담당하고 두 개의 용병단이 위아래로 나뉘어 적들을 격파해 나갔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두가 승리에 취해 있던 와중 성벽이 보초병이 다급히 종을 울리며 또 온다는 소리를 질렀다. 민병대와 우리
그리고 또 다른 용병단, 이렇게 세 그룹의 리더는 다시금 병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흩날리는 눈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언데드들의 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두 번째 전투도 승리했지만 코르사켄 용병단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은 떠나겠다며 마을을 벗어났다. 의뢰도 포기하고 갈 정도로 뭔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는 것일까? 또다시 적들이 나타났다. 고초병은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녀석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경비대장은 나에게 다가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마지막 전투인 것 마냥 재수없는 말을 건넸다. 싸워보기도 전에 죽을 걸 생각하고 있더니. 하늘엔 눈이 그치고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닥은 질퍽해졌고 시야는 더 어두워졌다. 민병대원들과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비와 안개 속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진 않았다. 민병대원들의 희생자는 엄청나게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민병대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언데드들에게 맞서 싸우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공작에게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농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의 몸에는 물린 듯한 상처들이 나 있었다. 여우 사냥이 잘못된 것뿐이라며 묻지도 않은 질문에 변명을 하는 걸 보니 이들도 언데드에게 당한 게 분명했다. 아마 이들도 조만간 그들처럼 변하게 되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식량을 나눠주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아비에게 빵을 나눠주려는 찰나 안겨있던 아이가 고개를 드더니 아비의 목을 물어뜯었다. 선행이 이렇게 되돌아오는군. 몇 남지 않은 농민들이라도 살려주고 싶었지만 이미 언데드들 사이사이 뒤엉킨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살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각 지역의 귀족들은 언데드 습격을 끊어내기 위한 그 발원지를 찾기 위해 제각기 다른 보상을 제시했다. 막대한 크라운, 마을의 통치권, 기사자기 수여 등 많은 보상을 내걸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크라운이었다. 사실 이 많은 용병단원들에게 모두 기사자기를 줄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발원지를 찾기 위해 곳곳을 누비며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단원 하인리를 영입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버려진 마을을 찾게 되었다. 이곳에 마을이 있었던 적이 있던가? 우리는 이곳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마을 안은 조용했다. 최근에 파괴된 것 같았지만 어떠한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조사를 하던 도중 사방에서 무언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알 수 없는 살점 덩어리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언데드 같기도 하면서 괴수 같기도 한 것이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이것을 죽여야 하는 건 분명했다. 살점 골렘들 사이사이에는 이상한 두건을 두른 사람이 있었다. 저 살점 덩어리들을 조종하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일까?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과 전투를 시작했다. 저 이상한 인간은 땅속에서 촉수를 뽑아내 우리를 당겨가거나 땅속에서 이상한 물질들을 뿜어내 갑옷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저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녀석들을 하나둘 처리하고 마지막 남은 녀석에게 언데드와 관련이 있는 건지 내 놈들의 본거지는 어디인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녀석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니 버티지 못하고 이내 위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체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언데드 일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연신 이야기했다. 시체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언데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녀석들이 본거지라고 알려준 위치에 도착한 우리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로 미세한 불빛들이 새어나왔고 기괴한 주문 소리 또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곳이 언데드 사태의 발원지일 것이다. 우리는 무기를 뽑아들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괴한 주문을 외우던 사람들이 주문을 멈추고 모두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 했다. 이 세상의 마른 땅을 자신이 만든 존재로 적셔줄 자가 필요하다며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자신이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러니 모두 기뻐하라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그때 보았던 그 살점 괴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 우두머리만 해치우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우리는 우두머리를 집중적으로 노렸고 마침내 그를 해치웠다. 녀석을 죽이는 순간 기괴한 웃음소리가 나며 그가 다시 살아났다. 주술사같이 보이는 녀석이 쓰러지더니 그 대가로 녀석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녀석을 죽여도 소용이 없다면 주술사들을 다 죽여 더 이상 제물로 쓸 주술사를 없애버리면 해결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부 단원들에게 주술사들을 먼저 처치하라 명령했다. 부활을 위한 마지막 주술사까지 죽어버리자 녀석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저 녀석을 처리할 차례다. 녀석을 죽이기 전 우리는 마을을 습격한 언데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녀석은 두려운 기색 없이 그저 크게 웃을 뿐이었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일세.
나는 추궁을 관두고 그를 죽이려 칼을 뽑아들었다. 녀석은 끝까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자연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바로 어머니 자연이다. 나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언데드 습격의 발원지를 파괴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귀족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전히 언데들은 활개치고 있다네. 자네들이 파괴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헌물을 들이킨 것 같군. 여전히 언데드는 활개치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발원지를 찾으러 여정을 떠났다. 대장, 우리 이전에 검은 비석이 박혀있던 구덩이를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때 부상병 치료가 우선이라며 그냥 지나쳤던 그곳 말이에요. 엥겔베르트 경이 행군 중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에게 더 얘기해보라 말했다. 300년 전 고대 비석을 발견하고서 왕이 직접 그 현장에 나와 비석을 채굴하라 명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대의 보물을 캐보라고 하는 건 흔한 일 아닌가? 근데 그때 비석을 캐던 인부들 모두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왕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끄집어내라 명했죠. 그랬더니 그 병사들도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났던 언데드처럼?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렇게 왕을 포함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저주에 걸려 결국엔 왕조가 몰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가볼 만한 곳도 없는데 저주인지 뭔지 우리도 한번 걸려나 볼까? 그렇게 우리는 검은 비석이 있던 구덩이로 향하기 시작했다. 대장,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곳에 다가올수록 하늘이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쿠니베르트가 말했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피해망상이 워낙 심한 친구라 항상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으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곳에서 정비를 마치고 저 검은 비석의 정체를 확인해볼 생각이다. 검은 비석에 가까이 다가가니 확실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비석의 바닥기초가 어디인지 찾기 위해 파헤쳐진 끝없는 동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바닥과 흙을 나르던 양동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저기서 흙을 파던 사람들이 방해를 받은 것 같군요. 엥겔베르트 경이 말했다. 어둠만이 가득한 입구에 다다르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횃불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깊은지 가늠이 되지 않는 구불구불한 길에서 나는 용병단을 멈추게 하고 로프에 매달린 양동이를 바닥으로 던져보았다. 양동이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곧이어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길을 따라 오하열을 맞춰 올라오기 시작했다. 뒤로 돌아가기엔 늦었다. 뒤를 돌아보니 단원들은 이미 무기를 하나둘 꺼내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장. 기스레르 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대열을 맞추고 장비를 점검했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군대를 보니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중간중간 사제와 같은 자들이 섞여 있었고 황제처럼 보이는 금갑을 두른 자도 있었다. 이게 진짜였다니. 엥겔베르트 경은 이를 꽉 깨물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는 최대한 뭉쳐서 저들을 유인해야만 했다. 단원들은 무기를 꽉 쥐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모두 죽던지 모두 살아서 나가던지. 그동안 싸웠던 팀워크 덕분일까 우리는 피해 없이 20 가까운 숫자의 적을 물리쳤다.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군. 뒤쪽에 위치한 엥겔베르트 경이 얘기했다. 모두 각자 위치를 사수하느라 옆 동료의 상태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출혈이 심한 엥겔베르트 경은 어느새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 도끼로 니놈의 머리를 두동강 내주마. 큰 소리를 쳤던 레이네르는 어느 순간 녀석들의 대장 손에 목이 잘려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녀석들의 대장이 기스레르 경과 로겔의 숨을 끊어놓고 있었다. 거의 끝났어. 포기하지 마라. 노장 토리스문트가 깃발을 흔들며 우리 모두에게 소리쳤다. 녀석들 또한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끝끝내 우리 단원들을 베어버리며 다가온 녀석들의 대장은 쿠니베르트의 도끼에 목이 잘려나갔다. 이 자식이 맨날 내 꿈에 나온 그 자식이 분명해. 전투가 끝이 나고 주위를 둘러보니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해 있었다. 노장 토리스문트, 피해망상이 심한 쿠니베르트, 공학자 토부요른, 유일한 방패병인 엘메르와 나 이렇게 5만이 살아남았다. 단원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녀석들이 대장이 입고 있던 갑옷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갑옷 안쪽에 있던 뼈들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상한 꿈을 잠시 꾸었지만 피로가 극심했으니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채석장을 빠져나왔다. 귀족 전쟁, 고블린 전쟁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길에 단원 그 누구도 말이 없었다. 이전과는 다른 큰 희생 또한 뒤따라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12명의 단원들로 반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왔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에서의 희생은 불가피하다지만 이 전쟁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명성과 전리품을 얻어 평생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왜 나는 멈추지 않았을까? 성으로 돌아온 우리는 모두의 환대를 받았다. 공작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기사자귀 수여를 고려하게 노라 공표했다.
살아남은 단원들은 술만 마실 뿐 이전과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늦은 밤 나는 부관으로서 항상 우리 부대를 교합하는 데 힘써준 토리스문트를 찾아갔다. 노장 토리스문트에게 앞으로의 단장직을 제안했으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나와 함께 입단한 오랜 전우를 잃었소. 전쟁터를 떠나도 전우를 잃는 슬픔은 여전하구려. 나는 이제 농사나 지으며 여생을 보내려 한다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합지졸 같았던 용병단 속 노련한 두 병사 덕에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나는 살아남은 단원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났고 이 끝없는 희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른 단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엘메르만 은퇴를 주저했다. 최전선에서 방패를 들고 앞장서던 엘메르라면 신사곰 용병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단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용병단을 떠났다. 쿠니베르트는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냥꾼이자 공학자였던 토부요르는 이전과 같이 사슴이나 토끼를 잡는 사냥꾼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요즘엔 귀족들의 사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소식이다. 노장 토리스문트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어디 산속 깊숙한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마당에 있는 집에서 여유를 즐기곤 한다. 종종 마을의 선술집에 들려 용병단들을 바라보곤 한다. 혈기왕성한 젊은 녀석들은 신사곰 용병단에 대해 들어봤냐며 저마다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 크라켄을 맨손으로 잡았다던가 고블린 누나를 먹는다던가 그런 얘기들 말이다. 술에 취한 한 청년이 나에게 다가와 신사곰 용병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물었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말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그립지 않다. 대신 나는 편안히 앉아 신사곰 용병단의 성공 소식을 듣는 걸 즐기곤 한다.